10월이 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10월이 가면 이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월은 그런 달이다. 시간의 틈새에서의 시간. 온다는 것이 동시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계절. 그리운 생각들과 날카로운 추억들이 서로 뒤섞이며 이 계절의 부피를 만든다. 이광호 에세이 사랑의 미래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의 새로운 DJ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석 작가에 이어서 문장의 소리의 새로운 DJ를 맡게 된 시쓰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즐겨 들었다고 얘기하면 약간 거짓말 같아서 가끔 틈틈이 들었던 문장의 소리의 새로운 DJ를 맡게 돼서 좀 들뜨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앞으로 또 좋은 진행을 보여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또 첫 방송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진행을 하게 돼서 기분이 참 남다른데요. 살짝 문장의 소리를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현장감이 방송으로 잘 전해지게끔 제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노작 문학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념하는 축제인 노작 문화제가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홍사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나는 왕이로서이다 말고는 잘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첫 구절들은 많이 아시죠? 뭐 나는 왕이로서이다, 뭐 나는 왕이로서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서이다. 왜 이런 시를 쓸 수 있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시극 극을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간이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문학인으로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제가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와 계신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와 소설과 산문에서 모든 걸 다 하는 문단에 많지 않은 유명하신 저의 선배 시인이기도 하는데 김선우 시인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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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까지 와주시느라고 지금 춘천 살고 계시거든요.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우 시인에 대해서는 혹시 좀 많이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무조건 이거 좀 약간 해야 돼서 소개를 조금 길더라도 좀 드릴게요. 김선우 시인은 1996년 창작과 비평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한다면,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등등이 있어요. 지금 4권의 시집이 있으시고요. 또 소설도 있으세요. 장편 소설로 물의 연인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등을 펴냈습니다. 또한 김선우의 사물들을 비롯한 다양한 산문집을 묶어냈고 지금 한겨레 신문에 김선우의 빨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또 연재 중이시고요. 또 천상병 시상과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길었지만 되게 예쁘시죠? 문단 최고의 미녀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조금. 네, 저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고요.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겨우겨우. 예. 되게 예쁘시죠? 네, 제가 나이는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네? 너무 절망하게 될까봐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신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 방송에 DJ를 맡았는데 이 문장의 소리에 초대 DJ를 하셨었어요. 제가 아주 애기 시인이었을 때 초대 손님으로 나가서 버벅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인연을 계산을 해봤더니 언니랑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4년이나 됐더라고요. 처음 언니 봤을 때 너무 말을 잘한다, 너무 예쁘다, 와 더불어 너무 멋진 시인이다라는 감탄을 가지고 이렇게 좋아했던 선배의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에 좀 양력을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이제 뭐 산문도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몸을 바꾸는 사실 하나만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몸을 바꾸는 힘이 어떻게 이렇게 매번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 네.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제 정체성이
글쟁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 뭔가 쓰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람. 그래서 시와 소설과 산문의 문바꾸기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시집을 낼 때는 등단하기 전과 후에 오로지 시에만 매달렸어요. 등단 이전에 한 1000편 정도의 습작시를 미친 듯이 쓰고 등단한 이후에도 첫 시집을 위해서 시만 썼는데 그렇게 첫 시집을 묵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시를 쓰는 그 패턴은 좀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매일매일 시를 쓴다거나 뭐 항상 시를 써야 돼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아요. 어떤 일상은 그냥 시적인 상태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 시적인 상태를 그대로 시로 옮기지는 일부러 잘 안 하거든요. 몸에 많이 붙여놔요. 시적인 영감을 내가 받았다 혹은 어떤 시적 영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부러 몸에 좀 많이 붙여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이번 주야 혹은 뭐 오늘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달빛발 오늘 좀 예사롭지 않은데 뭐 기타 등등 어떤 순간들이 딱 오면 그때부터 시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몰아서 시를 써요. 그때는 약간 미친 것 같은 상태로 낮밤이 완전히 없이 새벽부터 밤 뭐 이렇게 계속 시만 쓰죠. 그것도 근데 일주일 내내 시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일주일이면 한 이틀 정도는 워밍업을 하죠.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안 하던 빨래 막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몸을 시적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워밍업을 하고 한 3일 정도 낮밤 없이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상태로 막 뭘 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날은 오신이 씨여 이것을 제가 썼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 시를 보면서 막 기뻐하다가 그게 이제 싹 지나면 이게 뭐지 도대체 이제 그 중에 한 절반은 버리고 뭐 이런 상태가 그 시인으로서의 상태는 그렇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근데 산문이나 소설은 저에게는 일상적인 노동이에요.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글쟁이구나 하는 굉장히 건강한 노동의 느낌을 산문과 소설은 줘요. 왜냐하면 소설은 매일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 라는 각오로 단 한 줄의 문장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설을 쓴다. 앉아 있어. 그러니까 투자해야 하는 노동량, 절대 노동량이 필요한 것이라서 일상의 노동자의 느낌. 근데 일상적으로 내가 글 쓰는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막 시만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저는 약간 좀 불황아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산문이나 소설 쓰기의 일상성이 저를 좀 땅에 이렇게 그 제대로 착자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설 쓰기도 무조건 하루 4시간 이상 쓴다. 그리고 산문은 제가 등단하면서 계속 함께 써온 거라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것을 그건 그냥 뭐랄까 슬렁슬렁 쉬는 숨쉬기 같은 것처럼 저한테 뭔가 내가 쓰고 있다는 자각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촉매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산문을 써서 생각만큼 그렇게 저는 몸 바꾸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에세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듣기에 되게 쪽집게처럼 지금 어떤 요령을 일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되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는데 저처럼 시 쓰기 전에 연필 한 100자루 깎다가 안 쓰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발동이 되게 걸리려면은 온 집안 다 뒤집어 놓고 연필 100자루 깎은 다음에 지쳐서 안 쓰거든요. 노동량이 이제 저는 그래서 시집 2권밖에 못 내고 있는 약간 무능한 시인이지만 언니는 약간 요령도 있고 이렇게 몸이 이제 노동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아마 조금 끝까지 들으시면 글쓰기나 뭐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다양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신문의 연재도 이제 계속 에세이를 또 이제 산문을 연재를 하고 계신데 보시면 이렇게 좀 세상에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병들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자각을 해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구석구석들에 대한 시선이 되게 많이
머물러 있는 편인데 사실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작품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관심을 계속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운동, 참여, 뭐 글쟁이로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런 단어들을 접하시면 좀 어떠신지. 아마 이제 우리 김민정 시인이 이런 얘기를 물으시는 게 그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사건 사고들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뭐 칼럼이나 기타 등등의 글쓰기 혹은 직접 참여의 형태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아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그다지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글쟁이로서 저의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령 부당한 어떤 고통과 부당한 소외와 아픔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글쟁이로서 내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입이 없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그냥 글쟁이로서 제 정체성의 일부를 이루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글쟁이의 삶이 그것을 포함하는 어떤 총체가 글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자연스러운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면 개성이 예, 다른 거겠죠. 예. 그 요즘에 가장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이세요? 최근에 뭐 우리 모두가 그렇겠듯이 지난 4월 16일 이후로 사실 아직도 우리는 그 몇 발자국 앞으로 못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세월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수렁을 어떻게 넘어서서 잘 리셋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도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고 그 과제에 글쟁이로서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적인 문제도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여전한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과 동시에 한 제가 2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 구럼비가 발파되면서 이제 많은 작가들과 함께 했던 그 강정마을을 그 마을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 부당한 해군 기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삶의 어떤 문화적인 아우라 이것들을 만들고 함께 마을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으로 책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도 만들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온 게 이제 2년이 되어 가니까 거기다 갖다 놓은 통물 도서관 뭐 이런 시민들이 만들어서 갖다 놓은 그런 책들 이런 것이 마을 주민들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이 싸움이 표면적으로는 이미 진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평화를 위해 걸어간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족적이 될 거다. 우리는 후방의 싸움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 여전히 하고 있죠. 네. 그 책이 어떤 것 같으세요? 책 여러 권 내셨고 우리가 모두 읽어야 될 것인데 책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시고 왜냐하면 책마을을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책이 우리한테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 책 봐라 이런 걸 늘 이제 들으면서 컸기도 하고 업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이제 책 좋아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면 지금 이 시간에 이 토요일 오후에 여기 와 계시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책을 대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책을 생각해야 될까? 책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거는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우리는 글쟁이들은 늘 책이랑 늘 같이 있으니까 책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생각을 하기에는 좀 글쎄요. 근데 저는 그냥 책이 그 일반 독자들, 보통의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가령 베개처럼 읽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한잠 자고 읽다가 뭐 이렇게 툭 던져놓고 뭐 잠깐 책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펴볼 수 있고 가장 좋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숨쉬기 방법인 것 같아요. 일상의 속도를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그 속도감에 스스로가 막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우리 모두가
일상의 속도를 막 쫓아가다가 그 속도감에 중독되어서 내가 지금 숨이 너무너무 가쁜 상태라는 것을 잊어먹는 순간들이 인생에 늘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숨이 막 가빠서 죽기 직전까지 가도 내가 지금 숨쉬기가 벅차다는 것을 모르게 중독시키는 사회가 지금 같은 이 회전의 속도를 갖는 이런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정말 그냥 가는 거죠, 사실. 갑자기. 그냥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순간 내가 지금 왜 살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지? 이런 행복의 감각, 충만하다는 감각의 느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건 사실 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야겠다는 느낌, 잘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순간순간의 쉼표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예술을 향유하잖아요. 음악회도 가고 우리 뭐 7080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오빠 뭐 하던 그런 향수를 추억하는 것도 막 이렇게 휩쓸려 가는 속도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브레이크를 자주 걸어줄수록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거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이런 그 예술을 향유하기에는 투자 비용이 너무 좀 많아요. 일단 시간을 쪼개서 시간 맞춰 가야 하고 돈 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예술들을 향유하면서 스스로에게 쉼표를 줄 수 있는데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퀄리티인데 가장 싸요. 슬프게도 생산하는 자 입장에서는 슬프게도, 그러나 향유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자기 쉼표의 도구들이 지천에 있는 거잖아요. 책 한 권 이거 얼마니? 8,000원. 우리 이거 한 권 만들려면요. 민정아 얘기해줘. 이거 8,000원짜리 팔면 작가한테 800원 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자. 네. 이것을 만드는데 최소한 3년, 4년의 시간을 걸려서 시인들이 써요. 이 편편들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친 것처럼 다 몰아쓰고 오신이시여 이게 제가 썼습니까? 하다가 다음날 이건 아니지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과정을 막 업앤다운을 막 거쳐갖고 만들어진 시 중에 추려서 그래서 한 60편 정도의 시가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한 시인이 그렇게 살아낸 시간에 3, 4년 정도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보통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우습게 먹잖아요. 영화관 우습게 가잖아요. 그 비용만큼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절대 시집을 사는데 쓰지 않아요. 이러니 세상이 망해 간다고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슬프지만 우리 모두가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숨소리, 가장 강력한 숨결, 이것이 이토록 흔하게 도처에 있고 가장 구하기 쉬운 형태로 있는데 왜 우리는 시집을 사지 않는가? 왜 우리는 책을 사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책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것이 우리 삶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그런 느낌들로 이렇게 좀 화들짝 깨어나는 독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쓰는 자로서의 그런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뭐죠? 책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책 사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책 얘기를 왜 갑자기 여쭤봤냐면 지금 메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되게 집중을 하시고 계시는 걸 봐서, 사실 근데 저는 전업 작가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거를 지금 밥벌이로 삼고 있는데 책이 정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책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장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무한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딱 펼쳤을 때 무한이 나오면 그거 너무 새로움으로 오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도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쓰는 말, 우리가 늘 나누던 얘기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책 안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이제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절대 몰라요. 모르는데 검색하면 나오는 게 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책 덮고 글 쓰라면 아무것도 못 쓰는데
그냥 핸드폰 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되게 집중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말하는 거를 막 받아 적으시는 게 되게 아름답고 뭔가 가셔서 이렇게 실천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책 얘기를 이렇게 사족처럼 이제 물어봤던 거였고 사실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사석에서 언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제가 내년에 40살이 돼요. 근데 저한테 언니가 40살이 될 무렵에 야호 나 내년이면 40이야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기지개 켜듯이 이렇게 만세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 나이가 33, 4 이맘때여서 너무 그 나이도 버거운데 40이 저렇게 즐거울까? 나이 먹는 게 과연 저렇게 휘파람 불고 좋아할 만한 일인가? 저렇게 멀쩡하게 이쁜 언니가 왜 이렇게 나이 먹는 거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저도 39대 보니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냥 뭐 어제보단 뭐 오늘이 좋고 내일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사실 좀 우리 사회 얘기를 좀 돌려보자면 나이를 먹고 이렇게 보니까 어른이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멋진 어른 나이를 막론하고 아 정말 저렇게 늙고 싶다. 언니한테는 어른이라는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 같은지 어떻게 늙고 싶은지. 네, 제가 이제 특강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갈 때 그 특히나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에게서 요청이 오면 제가 좀 힘이 들더라도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미래 아이들에게 굉장히 작지만 큰 영향을 준다라는 느낌 때문에 거의 의무감처럼 가게 되는 곳이 그런 곳들인데 어른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한 45 살아보니까 그냥 인생은 고해요. 예, 안 그런가요? 그냥 인생, 왜 우리가 종교에서 인생이 고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해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체계고라고 얘기하죠. 이게 모든 게 고다라고 얘기해요. 고인데, 고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더 열렬하게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딱 태어났는데 인생이 뭐 화려한 무슨 어떤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필패한다고 생각해요.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그 삶의 모든 단계들에 견뎌야 할 고통의 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고통의 순간순간들에서 내가 이 고통에 직면해서 스스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순간들에 스스로가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고 나의 감각이 내가 지금 참 좋다라는 느낌들을 가능한 많이 향유할 수 있는 삶이라면 행복해지려고 많이 노력한 삶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에게 그냥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실 참 불쌍한 거죠. 예.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더 자주 옆 사람들을 챙기고 손잡아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옆 사람도 힘들고 그 옆 사람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가련한 인생들끼리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좋은 것들을 권하고 좋은 시를 권하고 좋은 문학을 권하고 음악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 어려운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가는 거죠.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 맨몸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다양한 어른의 의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맨몸으로 태어나서 사실 이 고해의 바다에 던져진 순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요. 또 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보살펴야 사는 존재잖아요. 많은 것들이 보살펴져서 사실은 살아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정도 인생의 한 중반, 후반 정도 와서 전과 후가 좀 잘 보이는, 함께 보이는 지점쯤이 되면 그때쯤부터는 내가 받아온 것, 나를 보살펴서 나를 성장하게 한 것, 나를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 다시
베풀어야 하는 시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에 반환점 정도에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 나를 아껴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나에게 찬스를 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다 잘 되돌려주고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 이제 가볍게 맨몸으로 지구별을 떠나야 되는 때가 오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야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로운 떠남, 이것을 위해서 가장 잘 회항한다고 하죠. 우리 되돌려준다. 이 되돌려주기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좋은 어른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고요. 네. 그 어른을 왜 찾냐면 참 저도 아플 때가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마다 아픈 상처들이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안 아픈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엄살이 심한 편이어서 약간 징징대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아프다. 아, 내가 조금 불쌍하다. 그럴 때 어떻게 나 자신을 조금 치유하면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혹시 또 방법이 조금 권해주실 만한 방법이 좀 있으신지. 이제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이제 하나는 그 직업인의 자세로 여러분 아플 때는 책이 좋아요. 모든 해답이 그리고 모든 치유의 방식이 사실 책 속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은 좀 궁상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아픈 점, 인간의 상처난 점,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왜 그럴까 생각하고 쫓아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 문학해야 돼 라고 던져진 인간들이거든요. 그들의 등골을 빼먹으세요.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고통스럽고 아파. 그러면 TV나 스마트폰이나 정신없이 막 흘러가는 정보에 나 딱 몸 맡기고 같이 막 흘러가서는 절대로 해답이 안 나와요. 아날로그라야만 그래야만 이 승부가 생겨요. 예. 어떤 페이지에서 딱 뭔가를 맞닥뜨리는 순간, 내 아픔과 통하는 어떤 페이지가 딱 눈앞에 오는 순간 분명히 이것이 약이 돼요. 책이 약이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 약장수 같아요. 저 약장수 좋아해요. 책장수로 약장수 필요해요. 자, 이거는 직업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저의 경우는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 저는 딱 하나의 원칙밖에 없어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당도했다. 그러면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직면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지금 이것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 도착했다. 그러면 정면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글쟁이로서의 저의 정체성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면 돌파한 자가 글로 써낼 수 있는 것과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작가 정신 혹은 제가 작가로서 저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가장 짜야 된다. 가장 가혹해야 된다. 이 원칙이 없어지는 순간 작가로서 나를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당도하는 이 시대에 당도하는 모든 고통 앞에 상처 앞에 정면 승부할 것.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제 첫 번째 슬로건이에요. 예. 그 지금 메모들을 하고 계시니까 바로 여쭤보면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 한 권만 좀 추천을 해주세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아니 왜냐면 예. 사실 또 이럴 때 필요해요 언니. 한 권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나 예. 지금 그쵸 이런 거 되게 좋죠. 나 엄지손가락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려 책이 몇 권이죠? 시집이 4권에 언니 책 빼고 언니 책 빼고. 저는 위로가 되는 책이 있기는 해요. 가끔 이제 펼쳐보면 좋은 책이 있는데 이게 뭐 대중적이지 않은 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아 진짜 그래도 말해도 되니? 지금 네, 다 대중적이지 않은데 볼펜을 쥐고 계세요. 지금 막 이 책값도 좀 비싸고 그 티벳 사자의 서라고 책이 있어요.
예, 티벳 사자에서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건데 그 책을 가끔 제가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을 되게 힘들 때 이렇게 펴놓고 슬렁슬렁 시집 보듯이 읽는 책인데요.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고 일단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그 김민정 시인의 첫 시집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언니 골랐네요. 그러면 안 돼요. 일상적인 인간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일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그 들어가 있는 시집이에요. 되게 명랑하게 읽을 수 있는. 19금이에요, 제 시집은. 참고로. 보통 시집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시는 굉장히 뭔가 우아하고 뭔가 난해하고 뭔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시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대한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집이 잘 안 팔리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시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를 처음 접하거나 시 읽기에 재미를 붙일 때 굉장히 좋은 권할 만한 시집입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죠. 티벳 사자에서는 그냥 집에다가 되게 다 부유해 보이셔서 하는 말인데 책값이 비싸고 두꺼워요. 근데 집에 그냥 갖다 놓으시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처음부터 보고 끝도 보고 이렇게 편하게 약간 성서 읽듯이 읽으셔도 좋을 책. 그러니까 집에 한 구석에 넣어두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 그런 좋은 책이니까 우리 문학으로 밀자.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자부하건대 이제 시인들 중에서 가장 낭송을 자기가 쓴 시를 가장 낭송을 누가 더 제일 잘하냐라고 하면 저는 늘 김선호 시인을 1번으로 꼽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라는 가장 최근에 그래도 나온 시집 중에 한 편을 이제 골라 오셨는데 제가 낭독을 조금 한 편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 시집을 지금 안 갖고 계신다고 해도 아마 구절구절들이 이제 집에 가시는 길마다 이제 떠오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시를 골라 오셨는지. 나의 무한한 혁명이라는 시집이 2012년에 나온 시집이에요. 제 네 번째 시집인데 이 시집 속에 들어있는 시들은 좀 읽기가 쉬운 시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의도성도 있었고 좀 혀에 많이 잘 감기는 시들을 이제 선에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를 읽어야 되나 우리 저희 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우아하게 읽을까요? 뭐 열나 사랑스럽게 읽을까요? 어느 쪽이 좋으세요? 열나 사랑스럽게요. 열나 사랑스러운 쪽으로 읽을 수 있는 시를 지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에 빠진 자전거 타고 너에게 가기라는 시를 열나 사랑스럽게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언니 제목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거 이제 낭송 시작하면 다시 읽을게요. 네. 이 시를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 특강을 갔을 때 이 시를 가끔 읽어줘요. 애들의 그 10대의 정서에 좀 착착 감기라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딱딱한 교육 속에 있어서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감각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딱 이렇게 마치고 나면 진짜 갑각류처럼 변해요. 본래 가진 보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교육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뜨린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일깨우라고 제가 보통은 쓰지 않는 그런 뭐 아주 그 장난스럽고 막 화려하고 귀여운 그 수사들을 총 동원해서 그래서 그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줄 때 제가 늘 아이들에게도 내가 열라 한번 사랑스럽게 읽어봐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읽긴 하는데 물론 반응은 좋아요. 좋은데 중간에 제가 막 내키면 애드립도 하고 막 그래요. 시를 읽다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박수를 치지 마시고 사랑스러우면 박수를 쳐주시는데 시작할 때 박수를 쳐주세요. 사랑에 빠진 자전거 타고 너에게 가기. 자전거 바퀴 돈다. 바퀴 돌고 돌며 숨결 되고 있다. 풀 되고 있다. 너의 배꼽에서 흐르는 FM 되고 있다. 실개천 되고 있다. 버들구름 되고 있다. 막 태어난 햇살 없고 자장가 불러주는 바람 되고 있다. 초록빛 콩고추리 조약돌 되고 있다. 바퀴 돌고 돌며
너에게 가는 길이다.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무언가 되고 있는 중인 아침. 부스러기 시간에서도 향기로운 밀전병 냄새가 난다. 밀상 냄새 함께 난다. 기운차게 자전거 바퀴 돌린다. 사랑이 아니면 이런 순간 없으리. 안녕. 지금 이 순간 너 잘 존재하길 바래. 그 다음 순간에 너도 잘 존재하길 바래. 자전거 바퀴 돌리는 달리아꽃, 빨간 꽃잎 흔들며 인사한다. 다음 생에 코끼리 될 꿀벌, 자기 몸속에서 말랑한 귀 두 짝 꺼낸다. 방앗개비들의 캐스터네츠, 셀비오 꿀에 취한 나비의 탭댄스, 사랑에 빠진 자전거 되기 전 걸어온 적 있는 오솔길 따라 숲의 모험들 홀씨처럼 부푼다. 아, 에, 이, 오,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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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에 말이지, 이 사랑 깨져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는다 해도 안녕. 사랑에 빠진 자전거 타고 너에게 달려간 이 길을 기억할게. 사랑에 빠져서 정말 좋았던 건 세상 모든 순간들이 무언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 행복한 생성의 기억을 가진 우리의 어린 화음들아, 안녕. 정말 너무 좋죠. 저는 이 시집을 여러 번 봤는데도 처음 읽는 느낌처럼 빠져서, 사실 제가 이 시집과 또 특히 이 시의 무슨 구절을 밑줄을 그어놨냐면,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무언가 되고 있는 중인 아침. 사랑에 빠져서 정말 좋았던 건 세상 모든 순간들이 무언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무언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 네.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렇게 못 읽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예요. 네, 네. 제가 읽으면 닭살이 완전 막 올라와가지고 저는 못 읽는데, 아마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각자한테는 무언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집에 가서도 또 그런 것들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책은 또 언제쯤 어떤 장르를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시니까. 네, 지금 장편 소설을 마무리 중이에요. 마무리 중이라 올해 하반기나 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장편 소설, 신라 시대에 살았던 원효 아시죠? 네, 원효가 주인공인 장편 소설이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네. 오늘 바쁘시고 쌀쌀하고 그러나 밝은 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많이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진심으로. 우리 모두 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죠? 힘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노장문화대 특집 공개방송 2부가 이어질 거고요. 2부의 게스트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건데, 소설 쓰시는 천명가 작가님께서 나오실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